저거 당장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의 반응이 집중되면서 응원봉까지 연일 판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젠 시위 문화까지 K-유행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한국인데요. 최근 빌보드 차트를 강타한 한국의 노래가 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RCA 레코드의 프로듀서 사라 윌슨입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네요. 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히트곡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앨범 판매 실적표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프로듀싱한 3개의 앨범이 모두 실패했어요. 음원 차트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숫자들이 차갑게 느껴지는걸요. 이런 제게 상사는 마지막 기회라며 K-팝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K-팝의 성공을 보며 회사도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마저 실패하면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모두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9살 된 아들 헨리의 병입니다. 아이의 손등과 팔에는 작은 수포들이 가득한데 늘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은 모두 찾아다녔지만 원인조차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밤이면 가려움 때문에 잠도 설치는 아이를 보며 이게 다 제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탓은 아닐까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K-팝 프로젝트 기획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각종 차트와 그래프가 빼곡했고 동료들과 열띤 토론이 오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발신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헨리의 학교였어요. 보건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아이가 또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급하게 회의를 마무리 짓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 누워있는 헨리는 평소보다 더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수척한 얼굴로 팔에 아이스팩을 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아이는 오히려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 보였죠. 그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9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힘든 일이죠. 집에 돌아와 헨리를 재운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RCA 레코드의 실력 있는 프로듀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내 아이의 고통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걸요. 남편은 늘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평소 근무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라 놀랐는데 오늘 저녁에 꼭 가족 회의를 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다고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의 연구원들과 협업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가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한창 K-팝 프로젝트로 바쁜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게다가 헨리의 학교 문제도 있었죠. 미국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피부병을 안고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게 겁이 났어요. RCA에서의 커리어도 걸려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헨리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잠든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극적거리는 손가락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주재원 발령은 기본 2년이라고 했는데 당장 RCA 레코드에서 맡은 K-팝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에는 남편만 보내고 저와 헨리는 미국에 남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180도 뒤바뀌어 놓을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남편은 어느 날 지난 주재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로스앤젤레스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전임자 부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특히 전임자의 아내 레베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눈을 반짝이며 시작했죠. 저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라 생각했는데 레베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레베카의 아이도 원래 잔병 치레가 많았다고 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알레르기도 심했대요. 처음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저처럼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 가서는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키도 훌쩍 크고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레베카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미국의 대형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의학의 효험에 대해 얘기하며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의학으로 헨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레베카는 자신의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몸이 좋아진 이유가 단순히 의료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깨끗한 공기, 음식, 물거기에 규칙적인 학교 생활까지 모든 환경이 아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였죠. 특히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베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한 한식 위주의 식단이 아이의 체질을 바꿔놓았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헨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햄버거나 핫도그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의 모습이요. 미국 학교 급식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득 환경이 바뀌면 헨리의 피부병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영어도 모르는 한국에서 헨리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제게 레베카는 의외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한국 학교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특히 영어 교육이 뛰어나서 오히려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레베카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시스템이라 교육의 질이 매우 높대요. 게다가 한국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죠. 방과 후 수업도 다양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레베카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한 레베카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칭찬하는 게 신기했거든요. 혹시 남편이 레베카를 섭외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집에 와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체계, 그리고 외국인들의 생활기까지 꼼꼼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볼수록 레베카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피부과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문득 옆방에 헨리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몇 년째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 K-팝 프로젝트 팀장님을 만났어요. 저의 고민을 털어놓자 오히려 반색을 하시더군요. 한국에 가게 되면 지사와 더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요.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헨리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나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비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당장 헨리의 전학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고 비자 발급도 서둘러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헨리의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3년 넘게 우리를 봐온 스미스 박사는 제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치료를 중단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극구 말렸죠. 미국에서도 안 되는 걸 한국에 가서 어떻게 치료하겠냐며 제 선택이 나쁜 선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이 왜인지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주차장을 수없이 들락거렸지만 헨리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죠. 그렇게 한국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레베카였죠. 한국의 유명한 피부과 교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아이의 아토피로 상담받았던 분이라고 했죠.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분이 최근 피부 면역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던 날 헨리의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부터 첫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까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번 결정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걸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설렘도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것이 생겼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2달간은 호텔에서 지내야 했죠. 그때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거리의 소음이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파의 함성이 들렸어요. 커튼을 젖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하더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디트로이트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18살 때 언니를 잃었어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때문이었죠.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폭동으로 변했어요. 언니는 기자였고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날아온 돌에 맞아 쓰러진 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시위대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헨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이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RCA 레코드 본사였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며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방금 전까지 보았던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노래소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위대 사이로 색색의 응원봉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 같았죠.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경찰과 시위대의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시위대 스스로 차량 통행을 위한 차로를 만들고 쓰레기도 깨끗이 치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 밖으로 누군가 벨을 울렸습니다. 순간 잔뜩 긴장했죠. 성난 시위대가 호텔까지 쳐들어왔나 싶었어요. 무서운 마음에 슬며시 문을 열자 다행히도 호텔 직원이었죠.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무료로 음료를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폭력 사태는 절대 없다고 안심시켜주더군요. 불현듯 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변화는 폭력이 아닌 평화에서 온다고 했던 말이요. 창밖에 시위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말을 실현하고 있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몇 시간 뒤 본사에서 돌아오는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또다시 전화가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곳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죠. 오히려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고 처음에는 제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제가 선택하는 것이니 존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죠. 시위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호텔 로비로 내려가 보니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휴대폰으로 이 특별한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할머니는 40년 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이 생각난다고 하셨죠. 평화로운 혁명의 순간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고요.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이번에는 걱정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호텔을 나섰습니다. 헨리의 손을 꼭 잡은 채 시위 현장 가까이로 걸어갔어요. 여전히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거리에는 수많은 응원봉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놀라웠던 건 그 응원봉을 든 사람들의 나이대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였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였죠. 미국에서 K-팝 프로젝트를 하면서 들었던 노래예요. 하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울려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40대로 보이는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보며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중학생으로 보이는 딸이 어머니에게 파트를 알려주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들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의미 있는 곡인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래는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서툴게 가사를 읽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도 신이 났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소녀가 웃으면서 헨리에게 자신의 여분 응원봉을 건네주었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와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시위라고 하면 분노와 폭력이 먼저 떠올랐는데 여기서는 마치 음악 페스티벌 같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었어요.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다시 만난 세계를 외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평소에는 세대 차이를 느낄 법도 한데 음악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찾아봤더니 어른들 세대는 원래 K-팝 음악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시위에 참여하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헨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콘서트 같다고 말이죠.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시위라고 설명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어쩌면 헨리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장에는 여전히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어머니와 딸이 함께 부르던 다시 만난 세계의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난리통에 헨리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평화 시위 때문이었죠. 처음 등교하는 날 아침 헨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죠. 하지만 교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한 선생님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교실에 들어선 헨리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여러 아이들이 유창한 영어로 헨리에게 말을 걸었죠. 멀리서 지켜보던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헨리는 첫 급식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늘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만 먹던 헨리가 처음으로 한국 급식을 마주했거든요. 식판에 가지런히 담긴 된장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을 보며 헨리의 눈이 동그래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지만 옆자리 친구들이 하나씩 설명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헨리도 조금씩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특히 된장국은 첫날부터 헨리가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가려움을 호소하던 헨리가 더 이상 손을 긁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 생활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가 했는데 분명 피부 상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을 봤더니 한국 학교 급식은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고 신선한 재료로 매일 조리한다고 하셨어요. 인스턴트 식품 대신 제철 채소와 생선을 많이 사용하고
튀김도 최소화한다고 했죠.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방과 후 활동도 있었어요. 헨리는 음악 수업을 신청했는데 시위 현장에서 들었던 케이팝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늘어갔어요. 헨리가 등교하고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헨리가 급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는다는 소식과 함께 아이의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죠. 실제로 헨리의 피부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붉은 반점도 줄어들고 건조했던 피부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규칙적이어서 생활 리듬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야 했는데 이제는 헨리가 혼자서도 등하교를 잘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재택근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헨리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아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었죠. 급식 시간에는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쉬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케이팝 노래를 함께 부른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헨리가 제게 달려와서는 손등을 보여줬습니다. 늘 수포로 가득했던 자리가 깨끗해져 있었어요. 미국의 여러 병원을 다니며 백방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던 피부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유명한 피부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헨리의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특히 발효식품이 많은 한국 음식이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했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나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가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밝게 웃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한국행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헨리가 학교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매일 아침 재택근무를 위해 찾는 카페도 생겼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조용한 카페였는데 창가 자리에서 일하는 걸 특히 좋아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20년 전 디트로이트의 그날이 떠올랐죠. 눈이 내리던 그날 언니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갑자기 낯선 음악이 들려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노래 속 남자의 목소리는 깊이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손이 멈췄어요. 더 이상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문득 언니가 좋아하던 밥 딜런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언니는 늘 이런 감성적인 포크송을 즐겨 들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방금 그 노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나훈아의 고향역이라고 하더군요. 바리스타는 제 표정을 보더니 흔쾌히 노래를 다시 틀어주었어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서툰 번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가사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슬픔과 아픔을 담은 곡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듣고 어느새 감성이 절로 샘솟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훈아의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무시로, 영영, 울긴 왜 울어까지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노래처럼 친숙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헨리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서툰 발음으로 나훈아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는 날이 두렵지 않았어요. 언니를 떠올려도 아픔보다는 그리움이 먼저 들었죠. 마치 오래 앓던 병이 서서히 나아가는 것처럼요. 카페 사장님은 제가 왜 나훈아의 노래에 그토록 매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포크송이 지닌 특별한 치유력이라고 했죠. 아픔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어느 날은 카페 사장님이 나훈아의 콘서트 실황 영상을 틀어주었어요. 수만 명의 관객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왜 시위 현장에서 음악이 그토록 큰 힘을 발휘했는지를. 매일 아침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시작하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갑자기 걸려온 본사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며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상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의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오히려 문화적인 축제에 가깝다고요. 폭력 사태 한 번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회의실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더군요. 결국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이 결정됐어요. 당분간 미국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미국 복귀를 권유받았다고 했죠. 더구나 지금이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헨리의 피부병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헨리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와 손등을 보여줬어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랐던 연고를 오늘은 바르지 않았대요. 가려움증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메시지도 도착했어요. 헨리가 오늘 체육 시간에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땀을 흘려도 피부가 붓거나 가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헨리의 변화가 놀랍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헨리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노래와 춤을 연습하는지,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퇴근길에 산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의 식사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야 하다니 밤새 고민했어요. 당장의 프로젝트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헨리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과 새로운 환경에서 활짝 피어나는 아이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현지의 음악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공유했죠. 특히 시위 현장에서 보았던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에 보낸 메일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한국의 시위 현장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화면 속 광장은 제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LED 응원봉의 물결 평화로운 행진 그리고 음악과 함께 하나 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특히 놀라웠던 건 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K-팝 노래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시위 현장의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를 수만 명이 합창하는 장면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평화 시위의 새로운 표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그날 오후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히려 프로젝트 재개를 서두르자고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기획안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들 세대를 아우르는 K-팝의 힘 그리고 나훈아부터 이어져 온 한국 음악의 저력까지. 회의실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찍어둔 시위 현장 영상을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60대 할머니부터 10대 학생까지 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임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한 임원은 이런 게 진정한 음악의 힘이라고 말했죠. 회의가 끝나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헨리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피부과에서 의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헨리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헨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면역력이 크게 개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식단과 생활 패턴이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학교 급식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했어요. 발효식품이 많은 한식 위주의 식단이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그게
피부 상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귀가하는 길에 헨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동안 늘 연고를 바르고 나서야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날아왔어요. 본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프로젝트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한국 음악의 영향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됐다면서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시위 현장의 영상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댓글 속에는 K-팝은 물론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K-팝 프로젝트가 아닌 한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꿈을 키워갔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축제 같은 시위도 대단하지만 한국 생활로 병을 낳은 아들 헨리의 사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